나는 그날 아침 부엌 창문 너머로 남편이 차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체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내게 한 번도 향하지 않았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저는 그런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차의 표면에서 반짝였고 남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은 채 그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가 식어가고 있었고 밥솥에서 올라오는 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차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중에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늘 지금 당장 즉시였죠. 저는 부엌 조리대에 놓인 낡은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28배 시집와서 22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이 행주처럼 색이 바래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죠. 옷가게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허락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게는 접으라고. 아내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재빨리 식탁 위의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을 씻으러 가면서 제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내가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고. 뭐, 다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짧은 대답 안에 제가 담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저는 그의 앞에 따뜻한 커피를 놓았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커피잔을 들었고 감사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다른 주차장들이 보였습니다. 1987년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우리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은 그때 승진을 했고 새 차도 샀죠. 저는 그때가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행복은 커져갔지만 제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집의 가장. 그는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뒤에 서서 재킷의 어깨 부분을 살짝 털어주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저를 돌아봤고 잠깐의 시선 교환이 있었습니다. 저녁 늦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는 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통보를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는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그가 차의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부드럽고 경쾌했습니다. 그 차는 언제나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으니까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남편이 남긴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경제면에는 성장에 대한 기사들이 가득했고 사회면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 어떤 면에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존재할 뿐이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싱크대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구조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저와 비슷한 삶을 사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죠.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익숙한 가게들을 돌며 저녁 식사 재료를 샀습니다. 아, 맞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재료를 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남편이 일찍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60이 넘은 그 여자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더 많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저보다 훨씬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계단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친구는 거짓말을 금방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들은 아직 입 밖으로 꺼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리는 공간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수저를 놓을 때마다 식탁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식탁은 우리 둘 사이의 거리를 재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0시, 11시, 자정. 시간은 흘러갔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식이라고 했으니 늦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의심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선명한 어떤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그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향수를 더 자주 뿌렸고 넥타이 고르는데 시간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과해서 어딘가 다른 곳을 보는 시선이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향기가 섞여 있었죠. 여자의 향수 냄새.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옷을 벗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고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와 대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저는 그 안도 속에서 제가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곧 코를 골기 시작했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고 저는 그의 앞에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전날과 똑같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틈을 벌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틈이었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는 동안 저는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두 사람 분. 회식이라고 했는데 영수증에는 두 사람 분의 식사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그 영수증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그 영수증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확정될 것 같았고 저는 아직 그 확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서랍으로 향했고 그 종이의 존재는 제 일상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대화에서 가장 흔한 명사가 되었죠. 어느 목요일 저녁 남편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요즘 회식이 많으시네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팀 관리하려면 이런 자리가 필요하거든.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했죠.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뭐 할 수 없지.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그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틈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죠. 너무 완벽해서 저는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그의 재킷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근무 시간 중이었죠. 저는 그 영수증을 첫 번째 건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증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모호했지만 의심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토요일 오전에 골프를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골프백을 현관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집안을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김 과장님 댁인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나 봐요.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잘못 걸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번호를 알고 있었고 남편이 집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 짧은 통화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당황, 예상하지 못한 제 목소리, 그리고 서둘러 끊는 소리까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골프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날씨가 좋더군. 그는 샤워를 하러 갔고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남편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것뿐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전화 왔었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누구한테? 잘못 걸었다고 하던데요. 여자분이었어요. 그래. 그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담담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제가 무엇을 물어봐도 진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며칠 후 남편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이탈리아 회사에서 새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얼마나 가시는데요? 일주일 정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비서도 같이 가. 통역이 필요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비서.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회사 비서. 30 초반의 젊은 여자. 저는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행사 때였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남편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비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김 비서, 영어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이런 출장엔 필수지.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저녁을 마쳤고 우리는 각자의 침묵 속에서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비서, 일주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5장.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의 것들이었죠. 저는 그 영수증들을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백화점.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두 사람분의 금액이었고 모두 근무 시간 중이거나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내오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말해봐. 만약에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해? 아니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느낌이면 충분해. 여자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거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라면 어떻게 하세요? 나라면 증거를 모을 거야. 그리고 준비를 할 거고. 무슨 준비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준비.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단호했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이야.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50? 저는 정말 50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70 같았죠. 지난 22년 동안 저는 늙어갔지만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출장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올 거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떠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행동해야 할까?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혼자 있기 심심하겠네. 친구들이나 만나. 네.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심심하겠네. 그는 제가 심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롭거나 슬프거나 배신당했다고 느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죠. 저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고 그 소리는 제 심장 박동보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지를 놓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패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고 남편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온 날들, 골프를 갔다던 날들, 회식이 있었다던 날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계실까요? 아, 지금 출장 중이신데요. 그렇군요. 혹시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이탈리아 출장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이탈리아에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을 뒤졌고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찾았습니다. 최근 석 달치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선물 가게, 그리고 한 가지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석 가게,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00만 원. 남편은 저에게 결혼 기념일에도 그런 선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밤이 깊어졌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모든 증거들을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영수증, 명세서, 달력,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그림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새벽 3시 저는 전화기를 들고 남편의 호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이 울렸고 마침내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졸린 목소리.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단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정말 거기 있는지, 혼자인지.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편이 돌아오는 날,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갔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를 기다렸고,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어딘가 들뜬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좀 피곤하긴 한데 출장은 잘 됐어.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땠어요? 좋더군.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비서님도 잘 다녀오셨겠네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잔을 든 채로 그는 저를 쳐다봤고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뭔가가 교차했습니다. 뭐, 그렇지. 일 때문에 같이 갔으니까. 그렇군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갔고 저는 그가 두고 간 가방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보석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금으로 된 섬세한 디자인의 목걸이. 제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선물이었죠.
저는 그 목걸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쪽에 적힌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피렌체의 보석 가게. 가격은 2,500유로였습니다. 하나로 350만 원쯤 되는 금액이었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가방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침착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여행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비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피곤하시죠? 일찍 주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 캐비닛을 조용히 열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부동산 서류, 통장 사본, 보험 증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예금 통장.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비밀 계좌였죠. 잔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남편은 이렇게 많은 돈을 따로 모으고 있었고 저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통장 사본을 복사해 두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한 후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수증들, 전화, 목걸이, 비밀 계좌.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 참고 살 거야. 아니면 떠날 거야?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변호사를 만나봐. 그리고 준비를 시작해. 그녀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라고 했죠.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였죠. 그날 오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으로 오실 건가요? 이혼 상담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죠. 법률사무소는 강남의 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22년이요.
증거는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들, 신용카드 명세서, 통장 사본, 그리고 목걸이 영수증 복사본까지. 변호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해요. 이 정도면 불륜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 이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로 이혼하고 싶으세요? 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준비를 시작합시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벼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언제 이후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재산을 확보하라고, 공동 명의로 된 것들을 정리하고 제 몫을 챙기라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차도 남편 명의. 하지만 공동 계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22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은데요. 얼마나요? 전액이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액이요. 5천만 원 전부를요? 네. 공동명의 계좌인데 배우자분께서도 아시나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돈을 찾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한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5천만 원이 든 제 명의 통장을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느 집이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자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아파트. 요즘 시세가 좋은데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시세대로 받을게요. 빨리 팔고 싶어요. 명의가 누구세요? 제 명의예요. 실제로는 남편 명의였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나중에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제가 팔 수 없다는 것을. 남편 명의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남편 명의인데 가능할까요? 지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는 거예요. 법원 명령으로 집이나 차를 처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어요. 절반 정도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식사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뭔가 있어? 아니요, 별일 없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그 차.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차. 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그것도 사라질 거라고. 다음 주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서류 준비됐어요. 이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요? 준비되면 언제든지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남편의 생일이 다음 달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하고 싶어요. 남편 생일날.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이미 자유로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제 옷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물건들을 따로 챙겼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어느 저녁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저는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또 회식이었어요? 응, 팀 회식? 힘드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좀 피곤하네. 먼저 잘게. 편히 주무세요. 남편이 침실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존엄을, 그리고 제 자신을.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새로운 집 구하기, 그리고 새로운 삶 시작하기. 리스트는 길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되찾기 위해서. 남편의 생일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고 저는 그의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생일 아침이 될 거라는 것을.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이야기? 저녁에 해요. 중요한 거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가 차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차를 보는 것도 이제 마지막 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그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와요. 서류에 서명하면 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2년 동안 살았던 이 공간. 하지만 이제는 그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집이라는 느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죠. 오후 2시 저는 법률사무소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혼 소송 신청서예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산 보전 신청도 같이 할 거예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차도요? 네, 차도 포함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남편 회사로 통지가 갈 거예요. 아마 내일쯤이요. 알겠어요. 준비하세요. 남편이 연락할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맑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사진 몇 장. 22년의 삶이 2개의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현관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생일이니까요.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야기하자던 게 뭐야?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보세요. 남편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신청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이유로?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저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봉투를 놓았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열었습니다. 영수증들, 명세서들, 그리고 목걸이 영수증. 모든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도 우리 22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거야? 네. 재산은? 법대로 나눠요. 절반씩.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집도 차도? 전부요. 미쳤어. 넌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동안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남편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나로서 살고 있어요.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가? 나가요. 이제 여기는 제 집이 아니니까. 기다려. 이야기를 더 해야. 할 말 없어요.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녀는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의 해방된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통지가 남편 회사로 갔고 재산 보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수없이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한 달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법원에 갔고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야윈 얼굴로 저를 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합의 의사는 없으신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진작에 늦었어요. 조정은 결렬되었고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은 복도 끝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석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정. 재산 분할은 6대 4로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불륜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팔아서 나누기로 했고 차는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남편의 차 키를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를 팔고 싶은데요. 무슨 차인데요? 저는 차종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차. 그 차 상태 좋으면 2,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팔게요. 일주일 후 차는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저는 빈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방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빈 공간이 제게는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업소개서를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뭐든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옷가게를 운영했었어요. 20년 전에요. 상담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네, 해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번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첫 출근했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산 음식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22년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지금이 꿈일까?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제 일을, 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